그런데 드라비디안 어족, 그 중에 특히 이제 따미러는 일단 저희 한국어랑 주어, 서술어, 동사가 똑같고요. 유사한 단어는 지금 18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지역 사람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우리도 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노는데? 미성놀이적인 어떤 유사성도 좀 있고 한 것들이 좀 놀랍긴 하죠. 인도 국어학을 전공한 고려대학교의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투리부터 가기보다는 좀 더 큰 데서부터 사투리를 한번 내려와 볼게요.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유럽은 보통 한 5개 지역으로 나누더라고요.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중부유럽, 남부유럽. 그런 것처럼 인도도 최소한 크게 한 5지역으로 나누어서 유럽 대륙만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인도 대륙의 이 사이즈를 좀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대륙만 해요. 인도와 대륙이. 우선 인도의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인도 지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인도는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대륙 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동해 오다가 유라시아 대륙하고 대략 한 1000만 년 정도 전에 꽝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이제 히말라야가 생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꽝 부딪히고 히말라야가 솟아나왔으면 그와 인접하고 있는 부분들은 밑으로 푹 꺼져 버렸거든요. 꺼진 곳은 원래 이제 바다였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인더스 강, 겐지스 강 이런 강들이 전부 다 히말라야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어나는 흙들이 바다를 메우면서 생긴 게 인더스 평원, 겐지스 평원입니다. 여기를 보통 저희가 북인도라고 해요. 꽝 충격을 받을 때 히말라야가 펑 솟아오르고 반대편은 푹 꺼지고 흙이 메워지면서 인더스 평원, 겐지스 평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밑에 있는 곳은 바다 밑에 있던 꽤 무거운 돌들이 꽝 충격을 받으면서 솟아올랐는데 지금 지도에서 보면 나르마다 강이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나르마다 강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어요. 꽝 충격을 받을 때 이 나르마다 강은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충격 때문에 단층 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찍 찢어지면서 땅이 쭉 찢어지면서 이 약간 벌어지면서 생긴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쭉 찢어지면서 한쪽은 올라왔으니까 이 한쪽에는 산맥이 생기고 이 찢어진 곳에는 우리가 협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험준한 협곡이 대부분의 구간인 나르마다 강이 있어요.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나르마다 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북인도, 남인도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근데 이 나르마다 강과 그 양쪽에 있는 이제 빈디아 산맥 혹은 사투푸라 산맥이 있어요. 자, 아까 협곡 구간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도 정부가 이 협곡 구간을 지날 수 있는 다리를 짓기 전에는 엄청나게 건너기 힘든 강이었어요. 그 양쪽에 마치 빈디아 산맥, 사투푸라 산맥이 있고 이곳에는 지금도 가면 인도 국립자연공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 호랑이, 코브라, 야생 코끼리, 멧돼지 이런 것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 평원과 겐지스 평원 그 밑에 있는 지역을 역사적으로 구분했던 경계선입니다. 거기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북인도라고 하고 남인도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쪽은 대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대륙부, 밑에는 우리 한반도처럼 결국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 인도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해서 대륙도 있고 반도도 있어서 인도 아대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저 질문하신 것처럼 인도의 언어의 큰 경계선은 나르마다 강을 경계로 분리가 됐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워낙 험준한 자연 경계라서 역사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쪽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에 진출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 세력도 진출을 했고, 또 이제 그 이에 많은 세력들이 이제 진출을 했죠. 이 지역의 북부 인도 언어를 저희가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것은 지금 인더스 겐지스 대평원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저 멀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속한 그 언어와 같은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도 유럽 어족권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 유럽 어족은 아마 유럽과 인도의 중간 지역에 있는, 마침 요즘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카자흐스탄 이 지역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동서로 흩어지면서 한쪽은 유럽으로 가고 한쪽은 인도와 이란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의 언어가 됐죠. 그럼 이제 어족이에요.
그러면 이 이 같은 어족끼리는 말이 통하느냐? 상식적으로 영어랑 불어랑 독일어의 차이를 이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한국인보다는 영국인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기는 쉽겠죠. 왜? 같은 어족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인더스 대평원에 있는 사람과 겐지 대평원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나르마다 강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도 유럽 어족, 즉 인도와 유럽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진출해서 생긴 인도 유럽 어족하고 어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족 그룹에 들어가는데 이 어족을 저희가 드라비디안 어족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크게 이렇게 인도 유럽 어족, 드라비디안 어족 존재하고 대략적인 경계는 나르마다 강을 기준으로 있어요. 얼마나 다르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단어들 완전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중국어, 한국어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어족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는 걸 넘어서는 그 계통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크게 다른 거고요. 기타 이 두 어족 외에도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은 동남아시아나 이제 중국, 티베트 지역 등에서 기원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일부 소수의 어족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는 나르마다 강을 기준으로 인도 유럽 어족과 드라비디안 어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나르마다 강 기준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제가 인도 지도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인더스 평원과 겐지스 평원은 결국 대륙 문화겠죠. 그리고 실제로 대륙에 진출한 사람들과의 교류, 직접적인 이주 이런 것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반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해양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고 아무래도 인도 토착 문화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 성격 자체가 그 환경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인더스 평원과 겐지스 평원은 히말라야가 가까이 있으니까 겨울은 제법 춥기도 해요. 근데 반도 지역, 그 나르마다 강 이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적도가 가까운 열대 지역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북인도 사람들이 사과를 먹으면 이쪽 밑에는 바나나를 먹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인더스 대평원과 겐지스 대평원은 밀, 쌀 이런 농사를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즈음에 그런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남쪽은 잡곡을 주로 재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저 위에서 인더스 같은 경우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서 도시 문명이 꼽히고 그 외 겐지스 평원에서는 그 유명한 석가모니가 등장하셔서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생길 때 이 반도 지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동시대예요. 특히 이제 석가모니와 동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남쪽에서는 고인돌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인돌이 우리나라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 자체가 상당히 다르고요. 다만 이 두 지역은 그렇다고 나르마다 강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은 또 아니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당연히 이제 교역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교역이 주로 많이 일어나겠죠. 결국 가운데가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남부 겐지스 강과 인더스 평원은 각각의 이제 하류 지역에 있는 항구들을 통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교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이제 발행했던 힌두교라든가 불교가 남쪽 지역으로도 이제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10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나르마다 강이라고 하는 자연적 경계를 기준으로 꽤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그 문화적인 특성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기후, 환경들이 워낙 달라서 심지어 먹고 사는 의식주 자체가 뿌리부터 달랐던 것이 두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그 두 지역의 어느 정도 문화적 유사성은 이제 힌두교, 불교라고 하는 또 생각의 공유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적 유사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의 갈등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다르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 다른 언어에 기반해서 거기에 각각 수입됐었던 역사적 왕조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식민지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국이 떠나가면서 이게 갑자기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한국하고 중국 각각이 서로가 불편한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초창기에는 델리를 중심으로 하는 북인도, 델리가 수도거든요. 거기가 북인도에 있어요. 거기를 수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인도민들은 항상 아까 카시미르 어떤 다른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초창기부터 그렇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남인도도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제 남인도인들한테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 어떤 아까 말했지만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리,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카시미르, 이게 지금 영국 시절부터 비비 꼬였잖아요. 이 전체적인 것도 사실 그 상황이거든요. 이제 영국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인도가 탄생한 거예요. 원래는 다르게 살다가, 전 역사적인 왕조도 달랐고 다르게 살다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파키스탄 독립하듯이, 네팔 독립하듯이 최소한 우리 남인도는 그 당시 따로 국가를 건립하는 것이 저쪽 북인도의 입장에서도 우리 남인도 입장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왜냐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복잡해진다 이거죠. 특히 요즘 남인도의 불만은 이런 거예요. 돈은 남인도가 더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반도라서 역사적으로도 해양무역 등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북인도보다는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해외 기업이 진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현대 같은 기업도 남인도에 진출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인구는 어디가 많냐면 기본적으로 겐지스 인더스 대평원이 역사적으로 인구가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수천 년 동안 거기가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가 성립되고 나서 뭘 하냐면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면 당연히 남인도는 항상 밀리죠.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때문에 자신들을 대변하는 국가의 리더는 대체로 뽑을 수가 없는데 돈은 우리가 대부분 벌어주고, 이럴 바에는 말도 다르고 역사적 정체성도 좀 다르고, 그래서 최소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나라를 만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특히 남인도 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할 수밖에 없죠. 어족으로는 크게 남과 북이 다르고요. 같은 어족 내에서도 영어랑 프랑스어랑 독일어가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지만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말이 안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족 내에서도 각각의 다른 언어가 있고, 그건 대부분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는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주가 있는데 각각의 주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남과 북 안에는 각각 영어, 프랑스, 독일어 정도 차이가 나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그게 주예요, 주. 그러니까 사실 언어가 다른 주를 유럽에 대입해 보면 규모도 그만하지, 언어적 차이도 그만하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문화적 뿌리가 있잖아요. 인도라고 하는 큰 사회는 다르지만, 언어가 다르지만 묶어내는 힌두교 불교적인 생각. 사실 유럽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인도를 생각. 현재 북인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니까 우리 한국어와는 너무너무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까 남부 쪽에 드라비디안 어족에 속하는 언어는 우리 한국어와의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서, 혹시 드라비디안 어족과 우리 한국어는 같은 가족관계가, 여기서 가족관계라는 건 원칙적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꽤 오래전에 외국인 학자들이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 우연히 이제 이런 교류가 증가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랑 너무 비슷한 언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따미러인데요. 따미러는 드라비디안 어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드라비디안 어족이에요. 왜 대표적이냐?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왕조들이 탄생했었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대 인도에서도 북인도 언어로 제작되고 있는 볼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따미로로 제작되는 영화와 이것이 굉장히 이 남인도 지역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미로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웃한, 예를 들면 그 옆에 깨랄라주가 쓰는 언어, 뭐 까르나타카 이렇게 주가 쓰는 언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와 독일어, 영어와 프랑스어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언어 잘 몰라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따미로를 대부분 알아요. 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따미로인데요. 그러면 결국 드라비디안 어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라비디안 어족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유럽 어족보다는 인도 자체에 오래전에 존재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인도 유럽어가 이제 인도로 딱 들어와서 크게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저기 이란 쪽으로 갔고요. 한쪽은 이제 인도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갈라진 시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두 언어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 두 언어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란의 종교가 있는데, 그 경전 이름을 저희가 아베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베스타에 쓰여져 있는 언어랑 또 인도의 그 유명한 베다에 쓰여져 있는 산스크리트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라든가 이것도 유사하고, 근데 보니까 발음이 좀 달라. 그러면 발음이 왜 달라졌을까?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콩글리시가 뭔지 아시죠? 영어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인의 언어 습관화 의 영향을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이 인도에 들어와서 그 지역인들의 언어 습관에 영향을 좀 받았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떤 언어의 영향? 드라비디안어의 영향. 그러니까 콩글리시처럼 영어가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은연중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에 드라비디안 어족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배어 있어요. 콩글리시처럼. 그래서 드라비디안 어족은 이미 있었구나. 그 이후에 인도 유럽어족이 들어오면서 인도 유럽 어족화되고 나머지는 나르마다 강까지 넘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라비디안 어족 그중에 특히 이제 따미러는 아까 말씀하신 것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 한국어랑 주어 서술어 동사가 똑같고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발음의 특성들을 들어보면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까따 이게 좀 많거든요. 그런 어떤 발음상의 특징도 좀 유사한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도 어디에 가면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다던데 이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 너 이리 와 라는 단어 거기 타미로로 하면 니 이리 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단어는 지금 1800개 정도가 있는데 아빠 엄마 이거는 좀 사례가 될 수 없는 게 이건 북인도어도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류 보편적인 어떤 특성이라서 이걸 빼면 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언어들은 농경과 관련된 단어들 쌀이라든가 메뚜기 이런 농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왜 드라비언어가 인도 유럽 어족보다 오래된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인도 유럽 어족이 대략 인도에 진출한 시기가 최소한 기원전 1500년경 이전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드라비디안 어족은 그보다 더 이전에 인도에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시대는 드라비디안 사람들은 대체로 어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넓게 형성됐느냐? 아마 농경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농민들이 이주하고 하면서 그 언어에 대한 습관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도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말로 하면 고인돌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큰 하나의 거대한 부족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드라비디안 어족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인구 집단으로 발전한 것을 보여요. 그러면 혹시 이 드라비디안 어족 사람들은 농경의 확산과 함께 인도와 대륙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나 심지어 우리 동아시아 한반도까지 있을까라는 질문하고 이게 겹쳐지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우선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농경의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언어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밀어 영어 이렇게 사전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타밀어에 담겨 있는 동물들 있죠. 우리 예를 들면 저기 영어의 캣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고양이. 이런 단어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 타밀어와 우리와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있긴 한데 또 전혀 다른 단어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가능성을 이제 설정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직접적인 이주가 아니라 문화 교류로서의 언어의 전파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어에 한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자 문화권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한국어에 한자 단어들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당연히 서구와의 접촉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어 단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단어에 한자어가 많은 것이 중국인들의 이주 꼭 그거와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는 것이 영국과 미국인들의 이주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문화 교류의 한 측면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중에 특히 어떤 특정한 단어의 유사성은 혹시 문화 교류의 흔적이다라는 가능성은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의 이주 이것이 우리 한반도까지 왔을 가능성은 적지만 어떤 특정한 단어의 문화 교류는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떤 시점이고 왜 특정한 보캐블러리의 유사성이 나타나는지는 저의 능력을 좀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그 타밀 출신의 언어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좀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유학했던 인도 대학교에 남인도 드라비디안 어족에 속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타밀 친구들도 꽤 많았었죠. 일단 잠깐 제가 콩글리시 말씀드렸잖아요. 북인도랑 남인도가 각각의 지역 잉글리시가 있겠죠. 게다가 북인도의 영어를 우리가 힌디라고 하는 수도 델리의 대표적인 언어거든요. 힌돌리시라고 불러요. 남인도는 그런 단어는 없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영어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콩글리시랑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즉 언어의 어떤 이 발음의 성향, 습관이 상당히 유사한 게 일단 첫 번째 흥미롭게 유사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몇몇 단어들, 이제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죠. 영어는 you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 니잖아요. 그거랑 I, 나 이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 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인칭 대명사 비슷한 것도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발음의 습관들 아까 까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농경과 관련된 단어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쌀, 보리, 일부 잡곡, 그리고 농기구, 그리고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생명체들, 예를 들면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거가 유사한 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언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한국 민속 노래에 대한 컨텐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꽤 많이 확산됐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의 민속 놀이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이 드라비안어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부 지역은 또 쌀 문화권이라서 거기도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 좀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 지역 사람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우리도 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노는데? 민속놀이적인 어떤 유사성도 좀 있고 한 것들이 좀 놀랍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 내에서도 고인돌이 있는 지역은 나르마다 강 이남,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문화예요. 그리고 가보면 전통 레슬링이 있는데 우리 씨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묵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너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레슬링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반바지 입고 이렇게 하는 레슬링은 각각 독립적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삿발을 그렇게 똑같이 메고 그 삿발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화교류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언어적인 유사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발음의 어떤 경향성 이런 것이 좀 유사하게 들렸었고요.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이 지역이 마치 저 멀리 고고학 시대부터 최근의 민속적인 흔적까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참 유사한 게 많다. 모르겠어요. 각각이 아주 오랜 쌀 문화권이어서 그 쌀 문화권 자체가 이렇게 배양하는 문화 자체가 우연히 비슷한 건지 인류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는 거, 민족의 이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확률이 적어 보이는데 어떤 정말로 문화 교류는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비슷한 것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이제 네 이리와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는 사항은 남인도 지역,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인도의 쌀 문화권 지역과 우리 동아시아 한반도의 이런 쌀 문화권과의 어떤 역사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좀 크게 필요해요. 일단은 이 각각의 지역의 연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국어 따미라에 대한 아직 언어학 자체 연구도 조금 부족해 보여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만약에 언어의 유사성이 어떤 특별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면 이 중간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보완이 돼야지만 결국 이게 설득력이 있어지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국도 사실은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을 넓게 연구한 역사도 짧고 연구자도 부족하고 인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엄청 고인돌이 많고 인도도 지금 반도 지역에 고인돌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인돌 같은 경우 혹시 교류의 흔적일까? 혹은 뭐 문화적 교류의 흔적일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좀 막연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돌로 만든 무덤이니까 교류의 흔적 아닐까? 이런 단순한 거였는데 이 두 개의 교류의 어떤 영향을 확인하려면 중간지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미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인도, 한국 양쪽에서 이제 점점 좁혀오면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그 인도의 언어, 특히 이제 남인도 드라비디안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언어의 상황이 어떠냐면 거기 우리가 보통 오스트로아시아틱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에 동남아시아에 일부 퍼져 있는 이 어족의 형성도 쌀농경의 확산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드라비디안 어족하고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주 오래된 어족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어쨌든 한 스텝은 더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비디안 어족은 현재로서 여러 학자의 의견이 있긴 해요. 심지어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한 언어다라고 하시는 분부터 최소한 지금 이란 고원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 우리가 엘라모라고 하는데요. 엘라모와 그 드라비디안 어족이 어족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언어 사용자에 기반한 연구, 그 최소한 드라비디안 어족과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언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어족에 속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드라비디안 어족은 인도 내에서 나르마다강, 특히 이남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일종의 고리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족은 다르지만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족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자어가 들어와 있잖아요. 영어랑 우리 한국어는 어족이 달라요. 근데 이제 보케블러리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따미로와 한국어가 같은 어족이냐 아니냐는 다른 하나의 문제이고요. 특히 어족이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이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이 식민지를 들어가서 기존의 언어를 완전히 없애고 그 지역을 새로운 언어로 완전히 그 지역을 만들어 버리든지. 결국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동이잖아요. 어족의 분포는 사람의 이동. 근데 보케블러리의 공유는 문화 교류로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비디안 어족, 한국어가 같은 어족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케블러리가 왜 유사한지는 이제 말 그대로 언어학과 저같이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연구가 조금 더 보완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좀에 대해서 한 발 더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